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한 건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해 오늘 방한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대폭 늘어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의 국제 시세가 1온스당 1,522달러를 기록하며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게 전망됩니다. 민주평화당 내 비당권파 10여 명이 다음 주 집단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청와대가 이러면 내일 법무장관을 비롯해 6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법무장관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후보자로 지명도 하기 전에 야권에서는 내정 철회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국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대에서도 재학생, 동문을 중심으로 찬반 양론이 벌어지는 등 이른바 조국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행이 기정사실화되자 자유한국당은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가 극에 달하게 바른미래당도 인사참사의 주역을 영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하나만한 개각이 될 것입니다. 한편 서울대의 한 학생단체가 조 전 수석을 향해 그냥 정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데 이어 오늘은 조국 교수를 환영한다는 대자보가 바로 옆에 붙는 등 학내 의견 대립도 이어졌습니다. 교수직은 다시 휴직하게 되고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정치를 하는 동안이라도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학문에 대해서 잘 정치를 하였다면 복직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조 전 수석은 자신의 SNS에 학생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논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대학 안에 태극기 부대 수준의 집단이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은 온라인으로 이어져 서울대생 온라인 게시판에는 올해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 조 전 수석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개각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조 전 수석은 다시 휴직 절차를 밟게 돼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내정설과 함께 큰 관심을 끌었던 또 하나의 인사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주미대사로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됐고 낮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부인이나 반박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되는가 했는데 조금 전 본인이 고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고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워싱턴의 부정적인 기류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주미대사직을 최종적으로 고사했습니다. 문 특보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사 제안을 최종 고사했고 청와대와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미 대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력이 강한 문 특보를 워싱턴으로 보내려던 청와대의 구상이 어그러진 겁니다. 문 특보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한 북한 통인데다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미 시사전문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없애는 게 최선책이다. 다자 안보 협력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감을 샀습니다. 야당도 한미동맹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주미대사에 동맹 파기론자를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입니다. 한미 동맹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은 사람이 과연 주미대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외교소식통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안보부 장관 등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파는 문 특보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인 기류가 결국 내정 철회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조윤재 주미대사 교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던 한일 경제전쟁은 포성이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34일 만에 반도체 소재 한 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단지 정당한 수출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속내에는 일본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는 다급함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한 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초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厳正な審査を経まして、安全保障上懸念がない取引である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た最初の案件につきまして、すでに輸出許可を付与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은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원자재 3가지 품목. 이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핵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이 허가됐습니다. 당초 수출 승인까지 90일이 걸릴 것이란 예상에 비해 빨리 허가가 나온 셈입니다. 그러나 수출 허가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기엔 이릅니다. 오히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 수출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기존 논리를 부각하고 한국의 WTO 제소에 맞서 수출 허가 사례를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我々の取った今回の措置はですね、金融措置ではなく、正当な取引については、日本政府としては恣意的な運用はせずにですね。 스가 관방장관도 수출 규제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며 정당한 거래에는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수출 규제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우리 정부도 당초 오늘 일본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었는데 일단 유보했습니다. 사실상 맞대응 수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일 대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일본을 우리나라의 화이트 국가, 즉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조율하고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사실상 맞대응 속도와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강대 강으로 맞설 경우 향후 WTO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손실과 심지어는 작은 규모의 중소업체들은 운영의 경영 자체에 위협을 느끼죠.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양국의 대치가 피해만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빠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불을 끄는 게 급한 중소기업들에겐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또 오랜 시간 기다려줘야 되고 또 이게 하나의 약품이 나오려면 허가량은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면적인 맞대응 조치는 일단 연기하면서도 개별 품목에 대한 첫 번째 대응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가 사용하는 석탄재 전량을 일본에서 들여오는데 통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을 못하는 일본 기업들도 답답하겠지만 국내 시멘트 업계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이달부터 수입한 모든 석탄재가 통관될 때마다 방사능과 중금속 성분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업체가 제출한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기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특히 석탄재 같은 경우에 발전소에서 남는 재다 보니까 중금속이라든가 방사능 오염 우려가 되게 많잖아요. 최근 10년 동안 수입된 석탄재 1,182만 7천 톤의 99.9%가 일본산입니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시료를 채취해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4주가 걸려 조치가 시행되면 당장 한 달간 수입이 보류되는 겁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에서 사용하는 석탄재는 연간 315만 톤. 국내 발생량만으로는 부족해 이 가운데 40%인 128만 톤을 수입합니다. 업계는 당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석탄재가 아니라 시멘트를 물류비가 덜 드는 일본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울상입니다. 국내에서 그 부족한 물량을 갖다 살려면은 결국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의 시멘트 업계에 돈을 갖다 벌어다 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냐 이거죠. 환경부는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과의 무역 전쟁 와중에 기업인들이 여기저기 불려 다니느라 바쁩니다. 오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그룹 경영진들을 불렀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의 광복절 회동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문제 때문에 기업인들이 방패막이로 불려다닌다는 볼멘 소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은 피해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후 청와대는 기업들과 대일 공동전선을 펴는 모습이죠. 한 달 전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렀고 오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회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광복절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단 회동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의 잇따른 호출에 기업들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달갑지 않지만 오라고 하니 간다. 글로벌 회사들은 100% 부품 국산화가 불가능한 게 현실인데 경제 논리는 사라지고 정치 이슈로 활용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위기 극복을 자신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편으로 기업인들을 잇따라 호출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기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CEO를 만나가지고 뭐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 야당은 기업인을 들러리로 세운다고 비판합니다. 한 씨가 바쁜 기업인들을 보여주기 쇼에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의 정치 외교적 갈등이 촉발했죠. 그런데 사태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듯한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국산 소재를 외면해 왔다는 취지로 말했죠. 대기업 쪽에 납품되고 공급되는 이렇게 연결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제품 개발을 해놓고도 고전하게 되고. 이해찬 대표는 경제 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일본 의존을 반성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업인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본에 의존해 왔다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 그룹은 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다는. 기술 자립을 외치는 정치권 요구도 일리는 있지만 지나칠 경우 국경을 초월해 기술과 인력이 교류하는 글로벌 경제 물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들은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안일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표현입니다.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내몰린 기업들이 반일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쌓게 된다면 그 부메랑은 훗날 어떤 크기로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높아진 틈을 타서 여당에서는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 공청회를 주최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금이 친일 잔재 청산의 최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 공청회를 주최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안익태의 곡을 더 이상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꺼내서 이번 기회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최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과 서양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안익태는 현재의 애국가인 애국가 세곡조를 작곡했습니다. 애국가는 1948년부터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불렸고 2010년부터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국민의례 때 애국가를 재창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안익태가 일본이 세운 만주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됐습니다. 야당은 애국가 폐기 주장은 국민 통합을 해치는 체제 부정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애국가를 부르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반일 감정이 총선 국면에 유리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비판을 받은 시점에 여당 의원이 애국가에까지 친일 딱지를 붙이려고 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이 그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협상도 하기 전인데 합의했다고 말한 자체는 믿기 어렵습니다만 그 저희는 분명하죠. 올해 엄청난 방위비 정액을 요구할 게 분명해 보이는데 마침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이 조금 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 어떤 청구서가 들어있을지 이채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내일 오전 국방부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청와대로가 정의용 안보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각각 만납니다. 국방부는 공식 환영 행사에 오찬까지 준비 중이지만 속내는 편치 않습니다. 미 방산업체 로비스트 출신인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 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올해 1조 300억 원 안팎인 분담금을 6조 원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할 거란 말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상당한 금액을 더 내는데 동의했다며 큰 폭의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협상팀도 꾸려지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고위 인사도 방한을 했었고요. 그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식화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요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방북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비자 미국 여행을 금지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북한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미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그런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북한 다녀온 사람들은 무비자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정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미국에 갈 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었던 이스타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직접 이스타 비자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봤더니요. 이렇게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나? 이런 질문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예를 클릭을 하면 바로 경고 화면이 뜨면서 선택이 불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미국 대사관에 직접 가서 관광이나 취업, 유학 등 목적에 맞게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면 미국에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전처럼 직접 미국 대사관 가서 인터뷰하고 미국 비자 받아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금강산 관광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개성공단 왔다 갔다 한 기업인들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단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를 좀 보면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박광자 씨 피습 사건이 있었던 2008년 7월입니다. 미국이 문제를 삼는 건요.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것이니까 금강산에 관광을 다녀오셨던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다만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이 개성공단이 폐쇄된 시점이 2016년 2월이니까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방북을 했던 분들은 미국에 가려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과 15년, 2018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군요. 맞습니다. 그럼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동행했던 기업인들이나 뭐 가수, 예술인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뭐 방북했던 총수들은 물론이고요. 가수 조용필 씨와 레드벨벳, 지코 등도 출장이나 공연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가려면요,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 역시 신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예, 뭐 미국 비자 받는다는 게 사실 말은 쉬워도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게 2017년 11월입니다. 자,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사망한 오토 원비어 사건과 화학무기로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38개국 국민들도 방북을 한다면 이스타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을 다녀왔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되는 건요, 미스타 비자만 취소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10년짜리 비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한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다만 이 비자 기한이 끝난다면 다시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예, 뭐 미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번거롭게 되는 건 분명하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 논란입니다. 이 경찰은 13세가 넘은 미성년자의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말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는 제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학교 측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3세 미만에게 추행을 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애매한데 법적으로 뭐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2016년 한 학원장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도 학원 강사가 13세였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징역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3세로는 성결정권을 가지기 어렵다며 형법상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13세라고 하는 나이가 너무 낮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처럼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성인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보육 선생님은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고 원장 선생님은 비밀놀이를 하자더니 성추행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은 줄줄이 퇴소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에 있는 한 구립 어린이집. 학부모 한 명이 퇴소 절차를 밟고 나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2명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들은 모두 8명. 보육교사 2명으로부터 허벅지나 어깨를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원장 B씨로부터 추행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저귀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만졌다, 문질렀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잡아당기고 때렸다. 비밀놀이 하자는 식으로 불러서. 경찰은 보육교사 2명과 원장 B씨에게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혐의 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장 같은 걸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경찰은 원장 B씨의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내기를 하다 호수에 빠져 숨졌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식물원에 있는 호수입니다. 최대 수심 3m, 19살 최모 군과 10대 3명이 이곳에 온 시각은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최 군 등은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호수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끝내 호수에 들어간 최 군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호수에 빠졌다고 친구가 호수에 빠졌다고만 신고가 됐어요. 소방당국은 보트와 잠수 장비를 동원해 2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 군은 이곳으로부터 25m 떨어진 호수북단 한가운데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군 등이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 중에 있어요. 술 먹었을 거라고 보고. 당시 식물원 안엔 직원 7명이 있었지만 새벽 시간대라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차피 호수 주변에 물에 수영 금지 그런 게 적혀 있어요. 경찰은 최 군의 친구와 부모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호날두 노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행사 주최사 더 페스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로빈장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유의미한 자료 확보하셨나요?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3시간 반에 걸쳐 경기 주최사인 더 페스타 사무실과 서버 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벤투스와의 경기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빈장 대표는 여전히 호날두가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더 페스타 측은 오늘 사과문을 내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을 외면할 생각이 없다며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이후 더 페스타 홈페이지에는 회사 주소와 연락처, 협력사 명단 등 관련 정보가 사라져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혹시 로빈장 대표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 안 계신 건 제가 알겠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국 프로축구연맹과 상암 월드컵 경기자 관계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장 대표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장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추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2017년에는 입추의 역대 폭염이 기록될 정도였는데요. 올해 입추 역시 대구가 36.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리면서 숨막히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이 긴 옷에 모자를 눌러쓰고 배나무를 살펴봅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에 얼굴에는 금방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이제 추석 대목에 여기 나가야 되니까 풀도 깎아야 되고 덮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덮어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기상 입추였지만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대구가 36.1도로 가장 높았고 경주가 35.8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32.7도까지 올랐습니다. 뭐죠? 가을 날씨는 아니고 여름 날씨지. 우리는 발을 담그면 시원한데 이제 밖에 앉아 있기는 좀 덥죠. 아무래도 어른들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남과 광주 지역은 11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습도가 올라가면서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태풍 온다 그래서 날씨가 좀 선선할 줄 알았는데
태풍이 지나가도 덥고 옷이 땀에 다 젖어가지고 찝찝하고 돌아다니기 살짝 불편해요.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 화요일쯤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00억 원을 들여서 바꾸겠다는 광화문 광장 확장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서울시는 지난 5월 행안부와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다면서 발끈하고 나섰는데 이 행안부가 일정을 늦추려는 이유가 뭘까요?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 공모전에서 당선된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입니다. 기존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도로를 없애 시민광장을 만들고 광화문 앞은 월대 등을 복원해 역사광장으로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새 광장 공사의 일정을 늦춰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행안부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전반적인 사업 일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와 이미 많은 협의를 거쳤다며 일정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여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서 행안부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한 상황입니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확장을 두고 갈등을 빚은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서울시 의원은 행안부와의 합의를 조건으로 예산 심의를 해준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설계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내 돈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나 금값이 오르게 되는데 특히 요즘 금값이 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정준영 기자가 서울 종로의 귀금속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금시장으로 유명한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금을 찾는 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10돈짜리 10개를 사시면 2,500만 원이니까 그게 금액이 100g짜리 골드바입니다. 하나 가격이 600만 원에 육박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금 세공업체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최근 늘어난 주문량에 쉴 틈도 없습니다. 리먼 사태 때 그때 그 금값이 1980불까지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보유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는 더 살라고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지난해 중반부터 꾸준히 오르던 금값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된 지난달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g당 47,000원 선이었던 금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6만 원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석 달여 만에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매매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석 달 전 하루 22kg이던 금 판매량은 하루 145.3kg까지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들은 경제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을 거란 전망 속에 금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만 금값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어서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마감된 한국거래소 금값은 1g당 59,230원. 어제보다 0.17% 올랐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 연속 상승으로 2014년 3월 금시장이 개장한 이후 최고가입니다. 하지만 국제시장의 금값은 약간 다릅니다. 오늘 마감된 국제 금시장 가격은 1g당 58,240원.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7% 정도 비싼 겁니다.
원인은 최근 갑자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64kg을 사들인 개인 매수자는 이달 들어 불과 8일 만에 330kg을 사들이며 금값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금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5일 연속 순매수 중에 있으며 경제 불확실성 확대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로 금값이 오르는 건 주식이나 외환 등 이른바 제도권 금융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방증입니다. IMF로 대변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국내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죠. 거기다가 지금 한일 간에 국한된 그런 리스크 요인이 더 얹혀져가지고 금에 대한 수요를 더 부추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 폭등은 경제 위기의 전조가 되었다며 상황을 반전시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초강세를 보이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중국도 바로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1달러당 기준 환율을 7위안으로 고시했는데 이건 미국의 압박에 맞서 환율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8일 기준 환율 성격인 중간 환율을 7.0039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기준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은 포치는 금융위기였던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정부가 외환 시장에서 나흘 연속 유지되고 있는 포치를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맞서 환율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谁是汇率的操纵者，谁是全球经济金融稳定的破坏者，我觉得是不言自明的。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5개 업체의 통신 감시 장비를 정보기관이 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3일 발효되는데 내년 8월부터는 해당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도 연방정부기관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화웨이 제재 완화를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China is not doing well if you look at the trade situation. China just admitted yesterday that they've been a currency manipulator. 미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630억 달러로 관세 전쟁 시작 전 연평균 300억 달러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미중 경제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인사를 갔는데 검찰 선배인 황 대표가 덕담보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총장 취임 이후에 많은 검사들, 특히 현 정부와 진보 진영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옷을 벗은 데 대해서 편향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돼 모두 66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났습니다. 검찰총장이 교체되면 30명 안팎이 떠나지만 정권 초기도 아닌 시점에 60명 이상이 나간다는 건 이례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인사차 찾아온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가 편향됐다고 지적했지만 좀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인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례적인 인사말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황 대표는 윤 총장의 측근과 특정 성향의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윤 총장은 잘 반영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도 편향된 인사를 지적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총장이 바뀌면 40~50명은 그만둔다면서 큰 문제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능력 위주로 한 합리적 인사였다는 겁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정동영 대표의 반기를 들고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평화당은 창당 1년 반 만에 의원 6명만 남는 미니 정당이 될 위기에 처했고
평화당발 정계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제3지대 창당을 위해 비대위 구성을 요구해온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가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저녁 정동영 대표와 비당권파 유성엽 원내대표의 마지막 절충 시도가 실패한 결과입니다. 오는 12일 9명이 탈당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 신당 결성을 위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고 했지만은 거부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평화당에서 원내 대변인을 맡았던 장정숙 의원까지 16명 가운데 10명이 당을 떠나는 겁니다. 최종 탈당까지 나흘이 남았지만 정 대표가 물러서지 않는 한 봉합되긴 어렵습니다. 대한정치연대는 제3지대에서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무소속 의원까지 끌어들여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호남계는 탈당에 선을 긋고 있고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도 합류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바른미래당의 내용에 민주평화당까지 쪼개지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는 시도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애플 신제품 출시에 앞서서 눈높이를 올려놨다는 호평을 내놨는데요. LG전자와 애플 역시 곧 차세대 스마트폰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화면 위에 슥슥 글씨를 쓰자 디지털 문자로 바뀝니다. 펜에 달린 버튼을 눌러 카메라나 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갤럭시 노트 10은 펜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사물을 찍어 증강현실 캐릭터로 만들 수도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서 피사체에 그림을 그려 꾸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He moves around. My drawings move too.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애플에 비해 취약하다는 평을 들었던 소프트웨어도 강화했습니다. It's been said in the market that Samsung is really trying to reach the iPhone users. A lot of iPhone users are, in some cases, content creators.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하반기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대 경쟁 상대는 다음 달 공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 11입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가전 박람회에서 듀얼 스크린을 내세운 5G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출시가 미뤄졌던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접는 스마트폰도 9월 이후 시장에서 맞붙습니다. 다만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 3, 4개월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내년은 위기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지난 2000년 어른을 위해 쓴 동화 짜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부터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장면이 표준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공 소녀는 이렇게 푸념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중국집도 자장면 파는 집을 보지 못했다. 중국집에는 짜장면이 있고 짜장면은 짜장면일 뿐이다. 소녀는 권력을 지닌 어른들이 자장면이라고 가르치지만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배워서 짜장면 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듯 온 세상 사람이 다 짜장면이라는데 굳이 아니라던 국립국어원도 2011년 이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을 군 당국이 굳이 발사체라고 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계속 분석 중이라고 했죠. 그 와중에 대통령의 말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그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석 달이 지난 엊그제 국방부가 얼떨결에 밝혔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7월 25일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5월 미사일과 동일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국방장관은 계속 말을 돌리다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5월 달에 쏜 거는 탄도 미사일로 저희는 거의 추정이 되나? 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끝내 국방장관다운 단호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지난 5월 미사일 발사 때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군사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발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 와서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이죠. 짜장면을 표준어로 공인해놓고도 기어이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격입니다. 북한이 이 희한한 풍경을 얼마나 우습게 볼지는 불보듯 환합니다. 북한은 당장 어제 우리의 위력 시위에 질급한 남한 당국이 또다시 대화 평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어서 만인의 조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남북 경협 평화 경제 발언을 이렇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8월 8일 앵커의 시선은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벌써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추인데 날은 반대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경보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겠는데요. 강릉과 서울, 전주와 대구 모두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지만 냉방병에 걸리는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아프거나 하반신에 냉기가 느껴지는 증상이 대표적인데요. 실내와 외부의 온도차는 8도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한편 제9호 태풍 렉기마는 강한 중형급의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한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정보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